지금 중국으로 가는 수주 물량들이 상당 부분 한국으로 들어올 겁니다. 장유샤하고의 갈등이 중국 내에서도 지금 막 보여지고 있거든요. 실제로 격대 지정을 통해서 시진핑 다음이 후추나로 이제 지정이 돼 있었는데 최근에 공식 석상에 나오고 있거든요. 후추나가. 이런 정황들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 트럼프 1기 때 국가안보보좌관을 했던 그 마이클 플린이 시진핑이 위험하다, 실각된 것 같다. 중국이 청년 실업이 정말 심각합니다. 탕핑족 포함하면 이게 46.5%라는 거예요. 부동산 금융 지원하고 주식시장 부양책을 쓰고 300조 이상은 쓰지 않았겠냐. 네, 조현승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과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세계 경제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 오늘 특별히 좀 이탈리아에 관해서 먼저 여쭤볼까 합니다. 이탈리아는 G7 국가이고 상당히 큰 나라로 알려져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행도 많이 가곤 하는데 관광도 유명하고요. 근데 가면 갈수록 경제 성장이 너무 처지고 정체됐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뭐 이탈리아가 처지기 시작하고 경제가 조금 둔화되고 한 게 이미 90년대부터긴 해요. 아주 최근의 일은 아니긴 합니다만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이탈리아가 뭐 후진국이 되냐면 절대 그렇지는 않죠. 여전히 선진국이고 여전히 상당히 고소득 국가인 건 맞습니다. 물론 이제 이탈리아 지역 내에 뭐 남부와 북부의 그 엄청난 격차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은 있지만 여전히 이탈리아는 선진국이고 잘 사는 나라이지만 이게 이탈리아 경제에 대해서 이제 그 히스토리를 잠깐 이제 개략적으로 보자면요. 그러니까 60년대에는 5% 이상의 상당히 고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이탈리아가 빠르게 성장을 했고, 근데 70년대에 오일 쇼크로 인해서 이제 일시적으로 좀 성장률에 등락이 있었다가 90년대부터 조금 이제 그 저성장이 됩니다. 이때가 그러니까 언제냐면 경제 성장률이 한 1에서 2% 정도.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60년대에 5% 이상의 고성장이 안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2000년대에 들어가서는 0에서 1%의 성장률로 떨어집니다. 거기다가 마이너스 성장까지도 막 나와요. 2000년대에 들어가서 이미. 그런 상태에서 2008년도가 아마 이탈리아가 피크였을 겁니다. 이탈리아 GDP가 2008년도가 피크고 그 이후에 정체 내지는 마이너스 오다가 요즘 들어서 겨우 그만큼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2008년부터 지금까지 0% 성장을 했다고 보면 됩니다. 이 정도로 굉장히 안 좋고 근데 그러다가 2023년까지는 더 안 좋았는데 2024년에 0.7% 성장을 했고 올해는 1%를 넘길 걸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탈리아 경기가 회복된다고 막 여기 언론에 나와가지고 회복이 된다 해서 어느 정도인가 봤더니 1%가 회복인데 근데 이게 지금 EU 전체로 봤을 때는 평균 이상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탈리아가 굉장히 항상 보면 EU 전체에서 평균보다 낮은 상태에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보니까 그래도 그거를 좀 넘어섰고 어쨌든 EU 전체에서 인구나 경제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나라 중에 하나인데 여기가 이 정도 되니까 그래도 회복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재정의 건전성도 그때 그러니까 2023년이 피크 가장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피크라는 게 아니라 최악이었고 그다음에 2024년, 25년 오면서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탈리아가 그래도 과거의 아주 최악을 벗어나서 이제 다시 회복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고는 있지만 아직은 그게 이제 추세적인 완전한 전환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의문의 여지가 있는 거죠. GDP가 2000년대에서 2000년대 초중반까지는 그래도 많이 성장을 했죠. 근데 이제 2000년대 후반부터 시작해서 2010년대 들어서는 오히려 확실하게 GDP 자체가 아예 명목 GDP 자체가 쇠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심각했던 거죠. 이 당시에. 자원 GDP를 2000년에 US 달러로 하면은 그러니까 1조 달러를 조금 넘었었거든요. 그리고 2010년에는 2조가 넘었어요. 2조 1360억 달러가 됐었고요. 그러다가 2015년에 다시 1조 8300 그러니까 줄었죠. 2010년에 2조 1000억이 넘었었는데 2015년에는 1조 8천억 달러 수준으로 떨어졌고 2020년에도 계속 1조 8천억 달러 수준에서 2023년에 들어오면은 이제 이게 2조 2,500억. 그러니까 이제 이게 2010년도랑 비슷한 숫자인데 인플레이션 이런 거 감안하고 하면은 이거 사실은 더 하락한 거죠. 요새 굉장히 인플레이션이 심한데. 어쨌든 지금 이탈리아의 경제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막 그냥 바닥을 치다가
요즘에 보니까 어디 조금 살아났는데 약간 요 상태인데 여기서 과연 이게 추세적 상승이냐 아니면은 일시적인 거냐에 대해서는 이제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도 뭐 잠재 성장률 내려가고 저출생이다 뭐 이러면서 말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제가 알기로는 2008년도랑 비교를 해보면 거의 2배 가까이 GDP가 는 걸로 그럼요. 알고 있는데 네, 우리는 많이 올랐죠. 이탈리아는 뭐 거의 제자리 수준이니까 한국보다 훨씬 심각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진짜. 네. 그리고 이탈리아 하면 재정 상태가 나쁜 빚 많은 나라라는 그런 인식이 있습니다. 남유럽 재정 위기 때도 정말 곤욕을 치렀는데 얼마나 재정 상태가 안 좋은 걸까요? 일단 이제 이탈리아의 재정 상태가 그리스에 이어서 그러니까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유럽에서 이제 두 번째인데 이게 그러니까 제일 나쁜 거는 전 세계로 보면 일본이죠. 근데 일본은 좀 특수한 게 그 대부분의 부채가 국내에서 소비가 되고 있고 뭐 이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상황이 다르고 이제 그리스가 최악인데 그리스는 그래도 요즘 들어서는 그 부채 비율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개혁을 해가지고 좀 달라지고 있는데 이탈리아는 여전히 이제 GDP 대비 부채 비율이 140%대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작년 재작년에 이제 개혁을 좀 했어요. 개혁을 해가지고 조금 개선이 됐는데 이게 과연 앞으로도 계속 개선이 될지 여기에 대해서는 얘기가 많습니다. 사실 이 OECD에서 이탈리아에 대해서 이제 컨트리 리포트가 나왔는데 거기서 어떻게 나왔냐면은 이탈리아가 그동안 이제 이렇게 어려워진 원인에 대해서 상당히 그 고령화도 영향을 주었는데 거기다가 이제 굉장히 방만한 그 운영을 했어요. 대표적인 게 슈퍼보너스 이걸 많이 지적을 합니다. 이거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보도가 된 적이 있죠. 슈퍼보너스에 대해서. 이게 뭐냐면은 주택과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비용의 최대 110%를 5년 동안 공제해 주는 주택 개조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집에다가 뭐 태양광 설치하고 뭐 에너지 효율 높이고 뭐 이렇게 하면 정부에서 그 비용에다가 그 비용의 110%를 주는 거예요. 더 주는 거네요. 더 주는 거죠. 예. 이렇게 했는데 정부가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비용이 몇 배가 더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정말로 그래도 그 돈을 들여서 에너지 효율이 개선이 됐냐? 별로 효과는 없고 상당 부분이 부패로 빠져나갔다라는 거예요. 돈 어떻게든 받아먹으려고. 네, 그거 받아먹고 공무원들하고 결탁. 이탈리아나 스페인 같은 경우가 이제 좀 그 부패 지수가 높은 나라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그 결탁을 하면서 그게 공공사업자들한테 다 이제 뭐 여러 종류의 뭐 별별 트릭이 다 나오면서 이제 다 돈이 새 나가고 가정에서도 그 불법적으로 받는 것들이 많았었죠. 이게 2023년까지 지속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끝나면서 2024년부터 이제 조금 이제 회복이 된 거고 이게 굉장히 심각했어요. 그 당시에 보면 GDP가 그러니까 재정 적자분이 GDP의 7%를 훨씬 넘어가요. 7.6% 막 이렇게 됐는데 이게 EU 평균이 한 3.8%니까 2배 정도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재정 적자는 계속 누적이 되고 안 그래도 안 좋은 상태에서 재정 적자는 계속 누적이 되고 그렇다고 경기가 좋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때 보면은 노동 생산성이 이게 OECD 리포트에서 보면요. 2010년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요. 오히려 노동 생산성이 후퇴했어요. 그러니까 2010년을 하회하는 수준의 노동 생산성인데 이게 뭐 이러다 보니까 경제는 제대로 살아나지 않고 이게 부채가 늘어도 GDP 자체가 많이 늘면은 GDP 대비 그 부채 비율은 줄어들 수가 있는 건데 GDP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오히려 약간 감소한 추세거든요. 2010년 이후로. 근데 부채는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다가 슈퍼보너스 같은 이런 그 방만한 운영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물론 이제 필요한 일일 수도 있고 하지만 그것도 제대로 할 때 그 효과가 있는 거지 저런 식으로 마구잡이로 퍼주는 식으로 이제 하고 나니까 이 부채는 엄청나게 갖고 이게 이제 후세대에 다 짐이 되는 거거든요. 후세대가 아니라 당장 짐이 들어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OECD 리포트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먼저 일단 부가세를 확충하고 그러니까 정책 제안을 한 거예요. 여기서 보면 이게 아주 세부적인 것까지는 건드리지는 않았지만 이제 큰 흐름으로 OECD에서 부가세를 확충하고 그다음에 재정 지출 관련 시스템을 개선해서 GDP 대비 부채 비율을 확 낮춰야 된다. 그러니까 공공부채 비율을 낮춰야 되고 두 번째는 노동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 시장 경쟁을 촉진해야 된다. 그리고 고등교육을 강화하고 행정 절차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이탈리아의 고질적인 부패를 좀 개선해야 된다는 건데 여기 구체적인 방안까지는 이제 아무래도 OECD에서 나오는 컨트리 리포트에는 그런 구체적인 방안까지는 안 나오고 정책 방향만 제시하는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대중교통 개선하고 건물의 에너지 효율화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 돈을 그렇게
퍼 부었는데도 불구하고 건물 자체의 에너지 효율은 여전히 또 낮다고 평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탈리아가 그동안 어떤 정책으로 뭘 해서 돈을 쓴 건지 돈을 어마어마하게 들였는데 뭘 했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네, 이제 이런 상황인데 그나마 이제 그래도 2024년하고 25년은 그래도 좀 나아지고 있다라고 하니까 그래도 이탈리아가 요새 회복된다 막 이 기사가 이렇게 나왔어요. 많이 우리나라 언론에도 나오고 뭐 유튜브에도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 회복된다는 게 제가 보기에는 추세적 반전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회복된 정도도 사실 좀 미미합니다. 최악을 벗어난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향을 조금씩 틀고 있는 것만큼 맞기 때문에 그래도 기대할 만한 요소는 상당히 있죠.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직까지 크게 이렇게 안심할 만큼 이탈리아가 본격 궤도에 올라왔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또 조금 성급한 면이 있고요. 말씀 들어보니까 거의 그 기저효과 관점에서 살짝 반대입니다. 그 정도로 이해하는 게 합리적인 수준 같네요. 근데 약간 정책 기조가 조금 바뀌는 면이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런 그 기조가 유지가 계속 된다면 네, 이탈리아가 다시 또 아직 기술력도 있고 괜찮은 여러 가지 면에서 제가 지금 이렇게 안 좋은 면을 많이 말씀드렸지만 이탈리아가 그래도 상당히 제조업 경쟁력도 있는 나라고 또 기본적으로 관광으로 깔고 있는 것도 있고 해서 회복을 하려면은 충분히 할 수도 있는 나라입니다. 예. 그리고 이탈리아가 청년 실업률이 높고 유능한 젊은이들이 뭐 영국, 독일로 빠져나가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요? 지금 이탈리아 고용 시장을 보면은 이탈리아의 실업률이 한 6% 됩니다. 이거 6% 자체도 좀 높은 편이긴 하지만 그렇죠. 이 정도는 그래도 뭐 많이들 다른 나라에서도 보이는 숫자인데 이게 청년 실업률은 20%를 넘는 걸로 나와요.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네, 실업률이 뭐 3% 5% 이렇게 된다 그래도 상당히 높다 그러는데 20%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런데 그럼 고용이 된 사람들은 월급을 많이 받냐? 그게 또 아닌 게 이게 실질임금이 이건 실질임금 계산은 그 기구마다 좀 나오는 게 다른데 저는 여기 지금 이거는 저기죠. 그 유로스탯에서 나온 거인데 여기서 보면은 이탈리아의 실질임금이 2021년에서 2024년에 마이너스 7.5%. 그러니까 임금은 그대로인데 네. 물가는 계속 오른 거예요. 2020년대에 들어와서. 독일과 일본도 좀 그렇긴 한데 마이너스 2%입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가 7.5%인데 EU 평균은 한 마이너스 0.5%에서 마이너스 한 1% 사이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탈리아가 특히 더 안 좋은 거예요. 안 그래도 이탈리아가 그렇게 임금이 높은 이 편차가 커요. 북부 쪽은 좀 다른데 남부 쪽에 보면 임금이 굉장히 낮은 나라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마이너스 7.5%예요. 실질 임금이. 이렇게 되니까 이게 근데 이 시기에 2020년대에 들어와서 미국은 플러스 5%예요. 실질 임금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탈리아에서 유능한 인재들은 자꾸 외부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정말로 그 안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만 자꾸 남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인재 유출이 나오는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그다음에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이탈리아의 또 고용구조, 노동시장하고 관련이 있는데 이탈리아는 일단 15명이 넘으면은 무조건 노조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노조가 설립이 의무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왜 피터팬 증후군이라는 말을 쓰죠.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들어가는 순간에 중소기업 때 받던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이나 많은 혜택들이 사라져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그걸 안 넘어가게 유지하려고 하는데 이탈리아는 그게 숫자가 15명입니다. 물론 이제 편법을 쓸 수는 있어요. 하나의 사업장 안에 설립을 2개라는 거죠. 기업을. 그래가지고 2개의 서로 다른 기업을 갖는데 이게 얼마나 불편해요. 그 서류도 2배 써야 되고 양쪽으로. 그러니까 가능은 해요. 이런 식으로 편법을 하고 공장 옆에다가 만들기도 하고 뭐 우리나라에서도 뭐 그런 사례들이 옛날에 좀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되니까 고용을 최대한 줄이려고 그러고 특히 정규직 고용을 정말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정규직 고용을 누가 하느냐? 그러면은 뭐 자기 사장 아들. 사장 친구 아들 이렇게 되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용 기회는 더 줄어드는 거고 이렇게 되면 정말 우수한 인재들이 자꾸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직된 고용 시장 이게 노동 시장의 유연성 문제는 전 세계가 다 이제 겪는 문제인데 이게 물론 고용된 사람들을 보호하는 건 당연히 필요하죠. 그건 당연히 필요하고 뭐 해고를 너무 쉽게 만들고 이러는 거는 또 그거 나름대로의 부작용이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게 어느 선을 넘어간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긍정적인 효과보단 부정적인 효과가 커져요. 그래서 항상 모든 게 비용과 편익을 같이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처음에는 어떤 규제가 들어왔을 때는 편익이 커요.
그러니까 아예 없을 때는 그 규제가 필요하니까. 근데 이 규제가 점점점 강화가 되다 보면은 이제 비용이 더 커지는 거, 사회적 비용이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탈리아는 조금 과도하게 이제 고용 시장이 경직돼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탈리아에 대기업이 거의 없고 다 중소기업만 있다는 게 방금 말씀하신 그 이유 때문이네요. 막 생각해 보니까. 네, 그러니까 물론 그 역사적인 탓도 있습니다. 이런 제도도 있는데 사실 이게 맞물려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탈리아는 굉장히 분권화된 나라였고 통일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과거에 그러니까 고대 로마 때 말고 그 이후에는 계속 분단이 된 작은 나라들인데 그게 이제 나중에 와서 굉장히 현대에 가까이 와서 이제 통합이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각 지역별 지역 특색도 강하고 그러니까 전국 단위의 유통망이나 전국 단위의 사업체라는 게 사실 갖춰지는 속도가 굉장히 늦었어요. 그렇다고 산업혁명을 빨리 받아들여서 빨리 산업화했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것도 좀 늦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탈리아는 과거의 시스템이 계속 유지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지금 극단적인 제도도 사회에서 용인을 하게 된 거죠. 네,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이렇게 할 리가 없죠. 그렇죠. 예, 네. 이렇게 할 리가 없는데 이렇게 된 게 역사적인 배경하고 다 이렇게 맞물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21세기 뭐 AI가 나오고 지금 이런 시대인데 화성에 간다 뭐 이렇게 하는 시대인데 아직까지 이렇게 약간 과거의 패턴에 묶여 있는 거 보면은 좀 이런 전환은 필요하다. 그러니까 OECD 컨트롤 리포트에서 제안한 것도 좀 이런 문화적인 것도 좀 같이 바꿔야 된다라는 게 많이 내포가 돼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요즘 뭐 AI 시대 방금도 AI 말씀하셨는데 전력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네. 유럽 국가 특히나 이탈리아가 에너지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 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영국과 더불어서 유럽에서 전기료가 가장 비싸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도 사실 왜 이렇게 비싼지 제가 찾아봤어요. 이것도 유로스탯에서 제가 찾아봤는데 이탈리아의 가정용 전기요금이 EU 평균보다 45% 비쌉니다. 산업용은 35%가 높아요. 그리고 이제 도시별로 이제 OECD의 그 에너지 프라이스 인덱스라는 그 통계가 있는데 여기서 네. 보면은 서울하고 로마만 비교를 해요. 왜냐하면 이게 이탈리아는 지역별로 전기값이 편차가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하고 로마를 비교했는데 서울의 전기값이 로마의 절반이 안 됩니다. 한 40% 됩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는 이게 굉장히 비싼데 저도 아니 뭐 여러 가지로 복지가 좀 잘 돼 있다고 하는데 이 전기료 이런 기본적인 유틸리티와 관련돼서는 비용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아마 좀 효율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좀 싼 편이에요. 전기값이 생각보다. 그러니까 산유국도 아닌 나라 치고는 산유국이 아닌 나라 치고는 정말 전기값이 우리가 좀 싼 편이긴 하죠. 근데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예, 이 이탈리아의 전기값은 진짜 너무나 높죠. 더군다나 뭐 이탈리아보다 물가 수준이 훨씬 높은 나라에 비해서도 전기값이 이렇게 높다. 이 얘기는 이제 정말 가정에서 일반 국민들이 살 때도 굉장히 불편하죠. 뭐 에어컨도 잘 못 틀고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게 산업으로 들어가면은 가격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좀 국가의 경쟁력 자체를 좀 떨어뜨리는 요소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 경제 좀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미국과 한국의 15% 관세 협상 전격 합의하면서 뭐 일각에서는 긍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당일 좀 긍정적으로 반응하긴 했으나 세제 개편이 또 발표되면서 실망 매물의 주가가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사실 제가 이제 주식 전문가가 아니고 투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인 등락에 대해서는 말씀을 잘 못 드리겠는데 주식 시장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돌발 변수들도 많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장기적인 추세로 봤을 때는 역시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전체 시장의 성과에 영향을 받거든요. 이게 근본적인 거죠, 사실. 근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번 정권 초반에 주식 시장이 싹 올라간 거는 뭐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었고 그러면서 해외에서도 많이 투자가 됐지만 근본적인 기업 환경 개선이 있었느냐 여기서 볼 때는 사실 그런 부분들은 또 이제 눈에 띄지는 않죠. 또 이번에 세제 개편안도 그렇고 여러 가지 노동 관련된 규제들 뭐 주 4.5일제라든지 아니면은 뭐 노란봉투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물론 그 법안을 발의해서 뭐 그 법안 자체의 의미는 있고 또 그것도 이제 그 추진하는 쪽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충분히 설득력이 또 있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과연 이제 기업 환경에 도움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주식 시장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보다는 기업의 성과를 먼저 보게 되는데 기업의 성과에 과연 그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느냐.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노동시장에서 조금 부정적인 사인이 있더라도 다른 거 뭐 여러 가지 규제가 풀린다든지 뭐 비즈니스 환경이 좋아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친기업적인 환경이 조성이 되느냐 하면은 아직까지 이제 그런 거는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상법 개정안 그 얘기가 나왔을 때 들어왔던 매물 그 자금들이 다시 빠져나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장기적으로는 뭐 지금 저는 이제 전반적인 기업 환경이 어떻게 조성되느냐 이걸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대외적인 변수들도 많이 있고 또 그런 것들이 단기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주식 시장의 등락을 좌우할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내에서 국내에서 기업 환경 자체가 어떻게 되느냐 비즈니스 환경이 어떻게 될지 요걸 좀 여러분들이 좀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지금 약간 이제 우려 때문에 이렇게 주식 시장이 다시 후퇴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마스가 전략의 핵심 파트너로 한국을 지목을 했습니다. 이후 뭐 하나오션이 급등하면서 조선 관련주들도 함께 주목을 받았는데 이 조선사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선주가 많이 오르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사실 뭐 주식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런 거는 선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한 직후에 그 처음에 이제 뭐 전화를 하고 이러면서 한국에다가 뭐 조선에 대해서 협력을 요청했다 얘기 나왔을 때 이미 한번 확 떴죠. 조선주가. 그러고 나서 요번에 또 이제 뭐 호재가 나오면서 또 조금씩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됐는데 사실 그 조선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게 그 기업의 실적으로 연결되려면요. 보통 주문 받아가지고 배가 이제 건조가 되는데 뭐 2년에서 4년 뭐 이게 걸리거든요. 굉장히 장기간이에요. 그리고 계약 들어오는 것도 또 시간이 좀 걸리고 텀이 있어요. 근데 지금 주식시장에 반영된 거는 앞으로 그렇게 될 거니까 이제 선 반영이 된 거고요. 그래서 지금 거는 이미 반영이 된 거고 이제 앞으로를 봐야 되는데 저는 앞으로 남은 거 중에는 뭐 좋은 변수도 있고 기대가 될 만한 것도 있고 뭐 아닌 것도 있겠지만 가장 저는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싶은 게 중국 선박에 대한 입항료를 어떻게 설정할지. 분명히 얘기를 했었거든요. 미국 그때 이제 처음에 중국하고 관세 협상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중국 선박에 대해서 미국으로 들어올 때 뭐 입항료를 100만 불씩 받겠다 뭐 이런 거 뭐 얘기를 나왔었는데 그게 진짜로 처음에 얘기한 대로 그대로 다 될 리는 없고 물론 상당히 조정이 있겠지만 그게 어느 정도 된다 그러면은요. 지금 중국으로 가는 그 수주 물량들이 상당 부분 한국으로 들어올 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그리고 선주들 해외 선주 중국이나 뭐 미국 선주가 아니라 유럽에 있는 선주건 일본에 있는 선주건 중국 배를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이렇게 되면 전 세계의 물량이 조선 그렇게 큰 배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그리 많지 않거든요. 그 많은 물량이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올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게 들어오면은 저는 이게 가장 큰 변수로 봅니다. 네, 그 다음에 아직까지 이제 구체적인 거는 계약은 안 나오고 있는데 그때 보면은 미국에서 이제 뭐 군함들에 대해서 이제 뭐 메인테넌스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들어온다 그러는데 사실 군함은 생각보다 규모가 작아요. 그래가지고 그 조선 쪽에 있는 분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그거는 그거 자체로는 부가가치가 높지 않다는 거예요. 군함에 대해서 이제 뭐 수리를 해주고 뭐 이런 거는 높지는 않은데 군함이 들어오게 되면 군함만 오는 게 아니라 그 수송선이 같이 들어와요. 예, 그러니까 군인들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군수품이 들어오는 그 물량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군함보다. 그러니까 군함은 정말 최적화시켜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하면은 아마 우리나라가 장기적으로도 계속해서 그 조선에서 물량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게 단기적으로 끝날 문제가 아닌 게 미중 갈등은 상당히 장기화될 거예요. 중국이 갑자기 막을 리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중국을 갖다가 공격하는 고삐를 늦출 리도 없어요. 단순히 트럼프 정권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트럼프 정권이 됐든 공화당이건 민주당이건 앞으로 정책 기조는 계속 차이나 배싱은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2020년에 나왔던 그 글로벌 타임스에서 카툰이 하나 나왔는데 그게 되게 재밌었어요. 거기 보면은 두 민주당하고 공화당을 상징하는 동물들 코끼리하고 당나귀가 나와가지고 서로 이제 사이가 안 좋은데 화살을 쏘는데 겨냥한 거는 딱 중국이에요. 예,
타겟은. 그러니까 둘 다 똑같다는 거고 이건 실제로 그 중국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네들은 뭐 해리스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상관없다. 누가 되든 똑같이 중국 공격할 텐데 자기네가 그거 별로 신경 안 쓴다. 이렇게 얘기를 그 전에도 했었어요. 물론 이제 약간은 허풍 섞인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그 중국에 대한 중국과 미국의 경쟁이라는 거는 트럼프의 어떤 개인적인 그 성향이라기보다도 현재 나타나는 그 투기티데스 함정이 그대로 표출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장기간 지속이 될 거고 그 와중에서 이렇게 공급망이 분리되고 서로 이제 분할이 된다 그랬을 경우에 미국의 조선 물량, 선박 물량을 갖다가 감당해 줄 나라가 과연 그런 미국 공급망 내에 어디 있냐 보면요. 우리나라가 가장 유력한 거죠. 이걸 해줄 수 있는 나라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군함을 중국에다가 막 수리를 맡긴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예. 군함뿐만이 아니라 상선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 쪽에는 호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주가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는 게 주가는 항상 선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또 이러다가 이제 이런 호재들이 구체적인 게 터질 때마다 한 번씩 떠오르겠죠. 저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근데 앞으로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 지나면서 호재가 터질 때마다 계속 또 오르고 아마 이런 일은 반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확실히 약간 전략적 또 동맹 관계로서의 또 이 조선업은 의미가 있겠네요. 확실히. 그럼요. 예, 굉장히 크죠. 네. 그리고 원자력 발전 분야 또한 이번 한미 관세 협상에 대미 투자 펀드 대상으로 포함이 되었습니다. 국내 원전 업계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 앞으로 한국 원전 산업의 글로벌 확장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좀 이거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대형 원전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네, 그 중에 보면은 한 뭐 6, 7개 되는데 뭐 러시아, 뭐 미국, 중국, 한국, 프랑스, 뭐 캐나다, 뭐 일본 이런 식으로 되는데 러시아하고 중국은 빼야죠, 일단. 그렇죠. 네, 미국에서. 그리고 나머지인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 후쿠시마 그 원전 이후로 지금 이제 자꾸 약간 축소하는 분위기예요. 물론 기술력은 그대로 가지고 있고 지금도 다시 하면은 충분히 만들 수 있겠죠. 근데 그리고 기술이 상당히 있는 나라인 건 맞고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원전 기술은 상당히 좋고 해외 수출 실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원전에서 어떤 뭐 미국에 뭐 짓는다 어디 다른 나라에 짓는다 할 때 우리나라가 단독으로 짓을 수도 있겠고 컨소시엄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고 하지만 기회는 굉장히 늘어날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요새 이제 주목받는 게 SMR이죠. 그러니까 스몰 모듈러 리액터 그래서 작은 원전인데 작다 그래도 커요. 그러니까 기존 원전이 워낙 크니까 그거에 한 10분의 1이나 뭐 50분의 1 뭐 이렇게 줄인다 그래도 굉장히 크긴 커요. 근데 어쨌든 기존 원전보다는 굉장히 작은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나라가 그 SMR 같은 경우에 그 리액터 자체의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는 별로 없고요. 그거는 주로 이제 미국 쪽이 많이 발전을 해 있는데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해요. 그거 뭐 우리나라가 기술력으로 그렇게 뭐 탑도 아닌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수출하냐 그러는데 그게 그렇지가 않은 게 건설을 한다 그러면요. 원전을 건설한다 그러면 리액터 하나만 딱 딸랑 갖다 놓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 주변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건설이 같이 들어가요. 진짜로 이건. 그러니까 기존의 건설업이 강했던 나라가 들어갈 여지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컨소시엄을 형성한다 그러면요. 우리가 참여할 거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리액터 안에서도 그 SMR 안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상당히 전망이 밝고 물론 이제 SMR이 지금 당장 이렇게 상용화돼서 활발하게 쓰이는 건 아닌데 조만간 이제 쓰이게 될 거거든요. 특히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멀리 있는 발전소에서 오는 것보다 이제 옆에다가 같이 지어놓는 거를 원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효율적인 전력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수요는 앞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지을 수 있는 기술의 그 일정 부분을 우리나라도 상당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은 당연히 우리나라한테 기회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거죠. 네. 최근 대한민국이 이 포브스가 선정한 2025년 세계 강대국 순위 6위를 차지해서 7위인 프랑스, 8위인 일본을 앞질렀습니다. 이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너무 큰 의미는 저는 의미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것 자체가 상당히 기분 좋은 일이죠. 우리나라 사람 입장으로. 다 안 좋다 그래도 이게 좋은 지표도 나오고 하니까. 이런 건 좋은 거고 그리고 이게 약간 상징적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나오는 지표들 항목을 저도 봤더니 그러니까 뭐
그 경제 뭐 정치적인 거 국내 정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국방력하고 수출 경쟁력에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네. 근데 국방력은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이제 분단 국가다 보니까 국방력이 강한 거는 당연히 알려져 있었던 거고 또 수출도 많이 하죠. 전 세계에서 뭐 수출을 가장 활발하게 하는 나라게 꼽으면은 몇 손가락 안에 드는 나라니까요. 거기서 이제 높은 점수를 받은 건데 이거 자체를 가지고 진짜 우리나라가 그러면은 뭐 프랑스보다 훨씬 강한 나라냐 이렇게 뭐 단정해서 말하는 건 아닌데 그리고 이런 지수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다른 면도 어느 정도 쫓아가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여기에 지표에 안 들어가 있는 건 전부 다 막 밑바닥에 있는데 요거 몇 가지만 이렇게 특출하게 잘하냐 이럴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사회가 이만큼 올라왔고 이제는 확실히 세계에서 인정받는 나라다 이런 정도로만 생각하면 되지 여기서 뭐 1등 올라가고 2등 내려가고 이런 거 자체에 너무 저는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상당히 기분 좋은 그 결과인 건 맞습니다. 우리나라 처지를 이렇게 비관할 필요도 없겠네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거 언론에서도 그렇고 제가 이런 댓글 같은 데서도 그래요. 뭐 우리나라는 곧 망할 것처럼 모든 게 개판이고 막 이겨 개판. 근데 그 사실 저도 들어보면은 맞는 얘기예요. 진짜 너무나 한심스럽고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냐 사회가 이런 면들도 많이 나와요. 그렇게 비효율적인 것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다른 나라도 보니까 그 마찬가지고 다른 나라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서로 왜 바둑이랑 약간 비슷하다고 저는 느끼는 게 바둑을 둘 때 진짜로 AI도 예상 못하는 신출 귀모란 수를 계속 둬서 이기는 사람은 없고요. 그 누가 악수를 덜 두느냐거든요. 근데 아무리 고수라 하더라도 악수가 여러 번 나와요. 한 판 두다 보면 여러 번 나오는데 누가 적게 두느냐인데 우리나라도 보면은 뭐 당연히 내부적으로 악수도 많이 두고 그러지만 그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너무 비관적으로만 볼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너무 낙관적으로만 보는 것도 아니고 안 좋은 거는 계속 지적을 하되 그렇다고 해서 너무 비관하는 것도 저는 또 그것도 좀 금물이라고 봅니다. 이번에 중국 경제 상황 좀 살펴보겠는데 며칠 전 10월 4중전을 앞두고 베이다이허 비밀회의가 진행이 됐습니다. 일각에선 이 회의에서 시진핑의 권력과 관련된 논의가 있을 것이다 추측이 나오는데 최근 미국과 대만 언론까지 시진핑 실각설을 보도하고 있는 상황인데 해당 가설에 좀 신빙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최근에 나온 게 아니라 사실 작년에 뭐 재작년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나온 건 작년부터죠. 근데 주로 이제 그게 나오는 게 유튜브나 뭐 인터넷 블로그 같은데 특히 이제 반중 성향을 좀 가진 사람들이 이제 많이 그런 얘기들을 했었죠. 근데 저는 그때는 보면서 뭐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구나 하지만 대부분 무시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마이클 플린 그 트럼프 1기 때 국가안보보좌관을 했던 그 마이클 플린이 시진핑이 위험하다, 실각된 것 같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이게 이제 공중파에서도 보도가 되고 있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상당히 비중 있는 뉴스로 다뤄지고 있어요. 근데 또 때 맞춰가지고 하필이면 그 장유샤하고의 갈등이 그 중국 내에서도 지금 막 보여지고 있거든요. 네. 그때도 그러면서 뭐 심지어는 그 중국의 그 군사 언론 내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국방일보 같은 경우는 사실 군대 내에서만 보지만 중국의 군사 언론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파급력이 있는데 거기서도 뭐 공산당은 개인의 결정이 아니라 집단 지도 체제를 따라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사설로도 나오고 막 이럴 정도니까 이거 진짜로 시진핑에 대한 그 본격적인 반발을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지금 실각설의 비중을 더 크게 두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은 그 중국에 대해서 얘기하면 중국 전문가들도 다 그래요. 그러니까 정보가 상당히 제한적이어서 그러니까 정확한 건 알기 어렵다. 그리고 드러나는 여러 가지 정황 증거를 보고 그동안 자기가 쭉 연구했던 그 한 뭐 10년, 20년 연구했던 거에 쭉 맞춰서 봤을 때 이런 정황이면 이럴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을 하는 건데 이번에 저도 이렇게 중국 전문가들하고도 좀 얘기를 해봤는데 실각설이 이렇게 나오는 것 자체가 과거에 비해서는 이거 진짜 좀 혹시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정도 얘기하는 사람은 있어도 이거 확실하게 실각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사실 주변에서는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 그렇게 그냥 어설프게 아는 사람은 아니고 나름대로 중국에 대해서 중국 안에 네트워크도 있고 이런 사람들인데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하나 또 미국에 상당히 그 보수적인 연구기관이 있어요. 제임스타운 재단이라고, 그게 워싱턴 DC에 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나왔냐면은 실각 가능성은 낮지만 안보 정책 추진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게 안보 정책이 뭐냐면 저 대만 문제나 남중 국해 이런 문제들이죠. 여기서의 시진핑의 어떤 그동안에 있었던 일방주의적 정책은 조금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이게 그 제임스타운 재단의 그 연구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상당히 그 보수 성향의 연구기관이어서 중국에 대해서 그렇게 고운 시선을 보내는 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실각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고 있어요. 대만에서도 얼마 전에 대만 그 총리 산하 기관에서도 실각 가능성은 조금 회의적으로 나온 그 보고서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실각 가능성 자체를 맞추는 건데 진짜로 근데 뭔가 그 내부에 문제가 있었고 시진핑이 과거에 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내부에서 불만들이 들어오는 거를 보면서 정책을 갖다가 조금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추진력이 약화된 거 아니냐 이런 정도까지는 충분히 얘기할 수는 있죠. 근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실각을 하건 어떻게 되든 간에 갑작스럽게 쿠데타를 통해서 시진핑을 끌어내릴 가능성은 사실상 그거는 정말 굉장히 낮은 가능성으로 보고요. 실각을 한다 하더라도 임기를 마친 다음에 영구 집권을 안 하고 이제 물러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중국 공산당이라는 것 자체가 공산당의 권위가 무너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시진핑을 그런 식으로 끌어내리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끌어내리는 게 공산당에도 큰 문제 없이 시진핑을 이제 물러나게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거기 때문에 반대파에서 설령 실각을 시킨다 하더라도 그런 식의 극단적인 형태로는 안 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을 봐야 돼요. 네. 그러면은 시진핑이 만약에 이제 물러난다고 하면은 누가 되느냐. 요새 이제 얘기 제일 많이 나오는 건 후춘화죠. 네. 아무래도 실제로 격대 지정을 통해서 시진핑 다음이 후춘화로 이제 지정이 돼 있었는데 네. 이제 시진핑이 그걸 무시하고서 후춘화. 그러니까 말하자면 폐황태자 같은 거죠. 그러면은 정치사에서 못 나오는 건데 최근에 공식 석상에 나오고 있거든요. 후춘화가. 이런 정황들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 예. 그 다음에 왜 장유샤가 그때 시진핑이 그 전인대에서 나가는데 장유샤가 등을 돌리는 장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크게 보도가 됐었고 시진핑의 측근이라고 군에다가 집어넣은 허웨이동하고 마오하가 사실상 군에서 축출이 된 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정황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이제 그거는 정황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 실각까지 연결시키기엔 좀 무리라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 원로들의 집단 지도 체제 하에서 공청단 계열이 이제 집권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만약에 시진핑이 이제 물러난다면은 그럴 경우에는 후춘화 뭐 아니면 또 얘기 나오는 것 중에 이제 왕량이라는 사람도 있고 한데 이제 후춘화가 지금 제일 많이 나오고 있고요. 얘기가. 근데 그럼 온건파가 나오면은 정책 기조가 바뀔 거냐? 별로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마일드하게 바뀔 수는 있는데 조금은 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시진핑하고 완전히 다른 형태 시장을 완전히 개방한다든지 완전한 자본주의 사회로 간다든지 이런 거는 아닐 거라는 거거든요. 지금의 체제는 유지가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는 아마 중국 전문가들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아마 많이 논의가 되고 있을 거고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가능성 시진핑이 이제 영구 집권을 가능성하고 아니면 다음번에 이제 물러나면서 후춘화로 뭐 후춘화가 되든 누가 되든 간에 잠깐 바뀌게 되는 이 가능성을 놓고 연구를 하는데 근데 그렇게 극단적인 변화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 시진핑 실각설이 장기화되는 배경에는 이 경제 위기가 자리하고 있다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네, 그렇죠. 시진핑 집권 이후 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꾸준히 둔화가 됐는데 지금 중국 경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가요? 사실 이게 올해 얘기가 아니라 뭐 미중 관세 이런 문제를 떠나서 한 벌써 몇 년 됐죠. 한 2, 3년 전부터 중국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는 계속 나옵니다. 또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야 내가 중국 가봤던데 뭐 활발하던데 그거는 그 지역 얘기고 중국 전체 통계를 봤을 때는 중국이 상당히 지금 경기가 어려워진 거는 맞고요. 특히 가장 이제 심각한 게 청년 실업입니다. 이 중국이 사실은 청년 실업률이 하도 높게 나오니까 그때 언제냐면은 이게 23년이죠. 23년에 그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 이제 그 당시에 나왔던 게 뭐 19.6%로 발표를 했는데 그때 이제 베이징 대학의 장단단 교수라는 분이 이게 탕핑족이나 이런 걸 갖다가 전부 다 노동시장에서 제외하고 나머지만 가지고서 이제 한 거고 그 탕핑족 포함하면은 이게 46.5%라는 거예요. 근데 ILO에서 그 실업을 기준을 매길 때 일주일에 1시간 일하면은 고용이거든요.
근데 중국에서 요새 보면 기그워커들 많잖아요. 네. 배달하고 뭐 이러면서 일주일에 한두 시간 일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 다 포함했을 때 실업률이 46.5%라 그러면요.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진 정규직을 가진 사람은 20% 미만일 가능성도 많다. 심지어는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중국이 청년 실업이 정말 심각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게 2023년에 그러고 나서 더 이상 통계 발표를 안 하다가 갑자기 2024년 12월에 통계 뭐 방식을 바꿨대요. 근데 어떻게 바꿨는지 설명은 별로 없으면서 12월 달에 갑자기 청년 실업률이 14%대로 떨어졌다. 이거를 과연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서 뭘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잠깐 청년 실업률이 실제로 지금 보면은 뭐 아무리 못 잡아도 60에서 70%는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청년 실업률이 상당히 요새 보면 전 세계가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 그래도 이렇게까지 높진 않죠. 예.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여기다가 작년에 그래가지고 하도 이제 힘드니까 중국에서 3차례 대규모 부양책을 냈어요.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작년 9월부터 10월 사이에 이때 들어간 돈이 처음에 이제 1차 9월 24일에 나와서 이때 중국 금융 쪽에서 제시를 해가지고 뭐 통화 정책을 완화하고 부동산 금융 지원하고 주식시장 부양책을 쓰고 이러면서 쓴 돈이 190조 원입니다. 이때 발표한 게. 그다음에 이게 9월 24일이고요. 그다음 10월 8일에는 얼마를 또 얘기를 했냐면은 이게 약 36조 원. 아까보다는 상당히 작죠. 190조 원에 비해서 36조 원이면은 굉장히 적은 액수로 보이지만 과연 36조 원이라는 게 적은 액수냐? 이거는 38조 원. 네, 이거는 이제 지방 정부 부채 해소하고 지방 인프라 확충 뭐 이런 거에 관련된 돈을 쓰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4일 후에 이제 3차로 중국 재정부에서 액수를 정확하게 밝히지는 않았는데 역주기 조절 정책 그래 가지고 이게 역주기 조절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아질 때는 이걸 이제 끌어올리고 경기가 너무 과열되면 낮춘다. 이게 요 말을 중국식 표현으로 역주기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경기 순환 경기 뭐라 그러죠? 안정화 정책 이렇게 네, 말해야 네, 되겠죠. 네. 근데 중국에서는 이걸 역주기 조절 정책이라고 불러요. 그래가지고 이런 걸 한다. 근데 여기서는 구체적인 액수는 발표를 안 했는데 대충 얘기 들어보면 한 300조 이상은 쓰지 않았겠냐.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이 처음에 이제 9월 24일에 나온 것만 해도 190조 원이니까 이렇게 이제 되는데 이래가지고 증시는 좀 올라갔어요. 근데 그런 다음에 가지고 그때 제가 이 얘기를 보고 중국이 지금 현재 상황이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인 거냐 아니면 전반적인 경제의 효율성이라든지 아니면 나라 전체를 이끌고 나갈 만한 동력이 부족한 거냐. 이게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이라면요. 이렇게 돈 푸는 건 효과가 있습니다. 어떤 금융위기가 순간적으로 왔다든지 이럴 때는 이런 거 가능한데 중국은 사실 그런 상황은 아니어서 저는 요거를 갖다가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질 않았고 저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외신에서도 대부분 이걸 좀 부정적으로 봤었죠. 그런데 어쨌든 증시는 부양이 됐고요. 그 증시가 부양된 게 뭐 등락은 조금 있지만 그래도 그 정도 선은 유지는 되고는 있습니다. 더 치고 올라가지는 못했고. 근데 이거 이후로 뭐 경기가 활성화되고 내수가 진작이 되고 뭐 이랬다 그러면은 이게 뭐 신고점을 뚫고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또 트럼프라는 큰 그 관세라는 아주 큰 변수를 만나게 됐고 지금 뭐 관세는 지금 중국하고는 또 한 번 유예가 됐죠. 그러니까 중국도 상당히 버티는 힘이 세기 때문에 미국도 함부로는 못 건드리지만 계속 이제 유예가 되면서 불확실성은 누적이 되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중국이 내수 부양책을 더 쓰기가 어려운 게 중국도 지금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중앙정부만 해도 70% 가까이 되거든요. 근데 GDP 대비 부채 비율 아까 뭐 다른 나라 뭐 이탈리아 140%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거 괜찮 절반밖에 안 되네 그러는데 이 문제는 뭐냐면요. 지방정부 부채를 뺀 거예요. 근데 지방정부 부채에 대해서 뭐 중국 당국에서는 뭐 GDP 대비로 봤을 때 30-40%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만 해도 100%가 넘긴 하지만 그거 고지고대로 믿는 사람은 거의 없고요. 그 LGFB라 그래가지고 Local Government Financial Vehicle 그래서 그 중국 지방정부에서 운영하는 그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것들은 정말로 이게 블랙박스예요. 정말로 얼마가 들어가 있는지를 모르는데 그 부채를 전에 보면은 뭐 컨설팅 회사 맥킨지나 보스턴 컨설팅 같은 데서도 거기에 대해서 추정을 하는데 그게 아마 GDP의 한 거의 100%를 넘어갈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럼 합치면 170%가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170%가 된다는 거는요. 지금 그리스나 이탈리아보다 훨씬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중국은 그래도 약간 이게 통제 경제고 뭐 그런 부채들이 그렇게 나라 경제를 무너뜨릴 정도의 디폴트로 갈 정도의 위험은 아니지만 어쨌든 여기서 더 부양책을 써서 그러니까 정부가 재정 적자를 더 내서 부양책을 더 쓰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지금 중국도 이런 고민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물론 중국이 그렇다고 해서 경제가 정말로 뭐 순식간에 무너질 거냐 그럴 리는 없죠. 왜냐하면 중국 정도 되는 이런 큰 나라고 저렇게 제조업 경쟁력을 갖춘 나라가 그렇게 순식간에 무너질 리는 없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좋아질 가능성보다는 좀 안 좋은 요소들이 더 눈에 많이 보이는 거예요. 더군다나 중국은 소득이 높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 완전히 선진국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령화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령화가 다가온 나라들 과거에는 보면 선진국이 돼야지 이제 고령화가 된다 그러는데 그렇죠. 중국은 아직 선진국에 진입하지 못한 상태에서 또 고령화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고 그러면은 거기서 발생하는 거는 또 재정 문제가 발생해요. 재정이 더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종합적인 거를 봤을 때 중국 경제가 좀 이렇게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청년 실업이 굉장히 높고 이렇게 답답한 상황인데 여기에 뭔가 희망이 보여야 되는데 이게 희망보다는 그러니까 희망적인 것도 있기는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대표적으로 중국에서 막 정부에서 프로젝트 돈을 막 투입해 가지고 AI 같은 딥시크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성과를 냈고 뭐 양자 컴퓨터라든지 아니면 우주 항공에서 이런 거 보면 정말 중국이 아주 막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이런 성과를 내고는 있는데 그게 과연 민간으로 파급이 되면서 정말로 내수를 진작하고 이 경제를 갖다 이끌고 나가는 힘이 되고 있느냐 할 때 보면은 그 힘이 조금 약간 약하다는 거예요. 없는 건 아니지만 그게 조금 약하고 그거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더 많이 보인다. 그리고 청년들이 또 상당히 그 불만을 가지는 층으로 지금 바뀌어 가고 있는 중이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에서 그러니까 저도 뭐 청년들이 어느 정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러다 보니까 시진핑의 지도력에도 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공산당에서도 지금 시진핑의 경제 정책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과거에 이제 시진핑이 그 집권하고 나서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뭐 타락한 자본주의 뭐 이런 얘기들을 몇 번 했어요. 네. 그리고 중국식 그 경제 성장 모델 이러면서 뭐 반도체, AI 뭐 정말 양자 컴퓨터 뭐 이런 식으로 좀 우주 항공 막 굵직굵직한 것들을 갖다가 많이 내세웠고 또 실제로 거기서 성과가 난 것도 맞지만 그러면서 다른 쪽에서는 뭔가 이제 비효율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 또 뭐 부동산이나 사교육이라는 게 상당히 그 부정적인 면도 많지만 그렇다 그래서 그걸 일시적으로 완전히 규제해 버리는 거는 좀 너무 성급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그래요. 사교육 시장을 완전히 없애버리면은요 청년 실업률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도 조절이 필요했죠. 거품이 너무 커진 건 맞았거든요. 그래서 조절이 필요했는데 그래도 그걸 하는 과정에서 너무 빠르게 한 게 아니냐. 안 그래도 경기가 이렇게 후퇴하는 와중에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너무 이제 극단적으로 좀 밀어붙인 것이 아니냐. 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진핑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중국 내에서도 좀 불만이 나오는 게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나타나면서 이번에 그 시진핑 실각설까지 연결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니까 이 공급 과잉 이게 상당히 심각하다라고 하더라고요. 뭐 전통 제조업뿐만 아니라 뭐 전기차, 태양광, 신산업까지 이 공급 과잉이 누적되고 있는데 이러면서 또 뭐 최근에는 중국 배달 앱들의 뭐 출혈 경쟁 이런 것들이 심해가지고 음식값과 이 배송료를 모두 없앤 영원 배달까지 뭐 등장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 과도한 이 공급 과잉 뭐 구조조정 결과 무엇일까요? 이거는 이제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싸운 건데 우리나라에서도 왜 뭐 배달의 민족하고 쿠팡하고 싸우고 서로 손해 보면서 출혈 경쟁을 한 적이 있고 뭐 이렇게 되는데 지금 현재 중국이 좀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이거 10년 전에 한번 시작이 됐어요. 네, 그때 알리바바가 얼어머를 인수를 하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메이탄이 있었는데 그 메이탄이 다중댐핑을 이제 인수를 하면서 둘이 그러면서 이제 막 싸우다가 여러 군데 싸우다가 이제 딱 두 개가 남으면서 말하자면 약간 소강 상태가 된 거죠. 출혈 경쟁이 이제 좀 잦아들었었어요. 10년 동안. 근데 이번에 이제 징둥이 들어오게 됐어요. 징둥 JD.com에서 배달 시장으로 들어오는데 그러면서 3파전이 되면서 이제 출혈 경쟁이 아주 심각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메이탄에서는 음료, 영원 음료. 알리바바에서는 18위안을 결제하는데 18위안을 할인해 준다. 그러니까 자기네가
심지어는 음식을 갖다가 배달시켰는데 배달료 무료가 아니라 음식값도 내줄게 이런 아하. 것들이 나온 거예요. 저 같아서 열심히 먹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겠네요, 진짜. 나중에 그러겠죠. 뭐 25위간 결제 시 24위안을 할인해 준다. 이야. 야, 이러면은 정말 소비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혜택이죠. 아마 저는 한동안 배달 음식만 먹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랬는데 이게 이렇게 되는 이유가 가장 큰 거는 이게 배달 자체 시장에 선점을 해서 상대방을 밀어내고 이제 다시 자기가 전체 시장을 갖겠다 이런 그 배달 시장 자체도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얼어머는 알리바바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 징둥도 보면 뒤에 JD.com이 있고 해서 이게 이커머스 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배달 시장을 자기네가 장악을 해서 상대방을 몰아내고 나면 그 배달 시장의 소비자들을 자기네 그 이커머스 그 소비자로다가 끌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손실을 좀 보고서 그 다음에 그 이후에도 단 처음에 출혈 경쟁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약간씩 손해를 보더라도 이 소비자들이 자기네 쇼핑몰을 이용해 주는 걸로 인해서 이익 보는 게 더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장을 레버리지로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엄청난 출혈 경쟁이 들어와요. 근데 세 기업 다 지금 자금력도 풍부해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해보자 이런 거고 소비자들은 거기서 상당한 혜택을 본 거는 맞는데 이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이제 정부에서 야 이거 니네 너무하잖아. 그래서 중국 이제 시장 규제 감독 기관이 있어요. 어디냐면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지난 7월 18일에 다 불렀어요. 어러머하고 메이턴하고 징둥을 불러가지고 공정한 경쟁을 해라. 더 이상 출혈 경쟁을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셋 다 그래가지고 7월 달에 더 이상 출혈 경쟁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아마 또 뭐 뒤로 좀 할 수는 있는데 일단은 아까 말한 식의 극단적인 출혈 경쟁은 지금 잠깐 멈춘 상태입니다. 그리고 가고 있는데 이게 세 개의 기업이 동시에 세 개의 배달 앱이 계속 유지가 될지 그중에 하나가 뭐 물러날지 이거는 뭐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 더 뭐라 그럴까 이거 시장 경쟁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이익을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소비자 입장에서야 이걸 즐기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기업이 정말로 어느 한 기업이 발을 뺀다 그러면은 뭐 그거는 그 중에서 가장 소비자의 선택을 받지 못한 데가 빠지는 거거든요. 굉장히 잔인하게 들릴 수는 있겠죠. 하지만 뭐 이건 시장에서 그 경쟁을 통해서 그렇게 결정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러고 나면은 시장이 이제 또 다시 좀 평온해지고서 일상적인 시장이 되는데 여기서 이게 끝난 게 아닌 건 게 언제든지 누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네, 해외 기업이 그러니까 중국 상황을 보면 해외 기업이 들어오기는 어렵지만 또 누군가가 또 들어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요 가격을 하나를 몰아낸다 해도 크게 못 올려요. 이거 경제학에서 리밋 프라이싱이라 그래요. 네. 자기 스스로 가격을 제한하는 거죠. 그러니까 설령 독점 기업이 된다 그래도 가격을 그렇게 마음대로 못 올리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는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혜택을 본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쟁은 저는 그냥 이런 식의 경쟁이 있었구나라고 봐야지 이걸 뭐 꼭 같이 판단을 해서 이게 뭐 좋으냐 나쁘냐를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